핵시대에 국가 한 건데, 제가 이제 요즘 가끔 강의를 합니다. 이 한반도가 핵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사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핵시대는 벌써 10수년 전에 왔는데, 예? 저는 2004년부터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도 육자회담 초기에 북한의 김경환이가 그 밑에인가가 북경에서 제임스 켈리 만나가지고 복도에서 우리 핵무기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도 직입적으로. 그때 이미 현 게임이 끝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고, 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면 못 포기시켜요.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2004년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했고, 이미 그때 저는 한반도는 핵시대에 접어들어갔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의 20년 지난 상황에서 한반도 핵시대는 너무나 당연한데, 예?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럼 우리는 지금도 깜짝 놀라고 있고 지금도 제대로 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 도대체 그럼 한반도 핵시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가 이제 여러분 45년대 8월 6일날 히로시마에서 터졌죠. 요번에 히로시마 G7 회의 때 우리 언론에도 많이 좀 커버가 됐죠. 핵이 출현하면서 핵은 이제 이 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핵의 출현을 레볼루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네? 문자화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무엇을 떠나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또 벌어졌는데, 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핵이 터지고, 미국 시간으로 8월 7일날 예일대학 교수하던 버나드 브로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핵을 만드는 핵 공학자,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펜하이머 등등 이렇게 핵무기를 직접 제조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이제 또 이 물리적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사고라는 전략가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1세대 초기 전략가가 버나드 브로디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일대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미군 해군 전략 교본을 쓴 사람입니다. 해양 전략. 그런데 그가 자기 동네에서 46년도니까 신문이 배달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자기 부인하고 한 20분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게 있었겠죠. 동네 마을 회관 비슷한. 거기서 이제 그때는 뉴욕 헤럴드, 뉴욕 타임즈도 아니고 헤럴드 신문을 딱 보니까, 네? 신문을 딱 보니까 히로시마 터진 게 딱 일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일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한 얘기가, 네? All I have written is obsolete. 내가 여태까지 사고하고 썼던 모든 거는 꽝. 시대에 뒤떨어졌다. 구닥다리. 더 못 써먹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제대로 본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핵 문제에 천착해서 미국의 핵전략에 터대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포함해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보기에는 제가 솔직히 미흡하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이제 우리는 재래식 시대에서 핵시대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래식 시대의 관점과 사고와 익숙한 패턴대로 사고하면서 이 핵시대를 대체해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괴리가 생깁니다. 당연히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북한을 못 쫓아가요. 핵시대를 질주하는 북한을 재래식 시대의 사고와 능력까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3번 했는데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핵능력을 비축하고 더 강화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 대남 대화에 나올 때 항상 뒤에서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전형적인 게 지금 70년대 초에 남북 적시회담 할 때, 예? 70년대 초에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71년도 9월 25일 날 9.29 교시 내리죠. 대남 남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실천해라. 김중진이하고 오진우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북한에서 시작한 게 땅굴 푼 거 아닙니까? 저 패턴 그대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작고하기 전에 마지막에 만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카터고 한 사람은 베네지아 부토입니다. 네? 카터는 전직, 베네지아 부토는 현직. 베네지아 부토 파키스탄 수장 만나가지고 한 거는 그때 한참 미국하고 영변 포기 협상하고 있었으니까 영변이 제칠이거든요. 플루토늄. 그거 포기하는 대신에 고노축 우라늄 하려고 만났죠? 우리는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 94년 체결했을 때 북한의 핵 포기한다고 다 박수쳤죠? 뒤에서 딴 칼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클린턴이 군사공격하는 거 막기 위해서 만나고 이제 시간 벌려고 1차 정상회담 때 김정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푸틴이 북한을 들렸습니다. 김정일이 만났죠. 김정일이 만났죠. 그때 나중에 푸틴 얘기가 그 당시 김정일이 우리 핵무기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네? 푸틴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북이 아주 이때는 초보적이죠. 원시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차 회담 어땠습니까? 2007년도 합의 1년 전에 1차 핵실험했죠. 3차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에 그 전에 2017년 12월 12일 날 이미 군수공업자 대회에서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했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일주일 전에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전원회의 열고 이제 핵무력 완성됐으니까 경제개 발전한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직접 얘기로 한경북도 핵시험장, 풍계리 핵시험장은 폐기한다. 근데 폐기하는 이유가 핵을 포기해서 폐기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 풍계리 핵시험장은 김정은 말대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실험장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핵무기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이 김정은의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됐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저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핵화론치.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를 사용. 핵무기는 일체선도 안 되겠다 약속했어요. 남북한이 약속했어요. 저거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포기했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한 끌어들여가지고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철이 농축시설도 안 갖겠다고 했죠. 저 선언에서. 저 선언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저 선언 서명하는 순간부터 위반했죠. 이미. 네? 저거 할 때 지금 그 영변에 있는 그 제철이 시설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건 제철이 시설이 아니고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제철이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1994년도에 한스 블릭스 그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영변 들어가서 보고 북경 나와서 공장 규모의 재처리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저 기회가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IAEA 사무총장이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기회가 공동선언을 붙들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저 선언하면서 핵으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우리의 선언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다. 그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핵으로게. 그 다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고 더 쭉 내려오세요. 나는 이거 아래아래로 보내면은 저기 뭐야 PDF로 전환해가지고 해주실 줄 알고 했는데 그냥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자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1일 날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평화다. 진실이고 명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우리 정부가 붙잡고 있는 비핵화 공동선언이야말로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평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제네바 기본 합의부터 해가지고 육자회담, 6.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등 심지어 4.27 판문점 합의까지 얼마나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지켜졌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하던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과거의 건성 해오던 대로 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이 담론이 우리 외교, 통일 외교 안보 사회를 지난 30년간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사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핵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 그분들이 비핵화가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차기 부정이 되거든.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용기 있는 리더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다 비핵화에 직간접적으로 팔목이 잡혀 있어요. 여태까지 주장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료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성,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망각은 뭐냐? 망각은 뭐냐? 이거 윤 대통령 미국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 4월 4일 날 조선일보 김대중 그 고문이 쓴 글인데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재처리 시설이라도 허용하도록 따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저 얘기를 하면은 바이든의 반응이 뭘까? 당연히 바이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재처리 시설을 안 갖겠다는 거는 당신네들이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합의한 건데 그거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 보러 재처리를 허용해달라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저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체 핵 개발은 물론이고 소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해가지고 뭐 핵 잠재력을 확보한다. 30년 전에 다 했던 얘기다. 전 세계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접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망각,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걸 지금 망각하고 마치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인 양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를 또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이고, 셋째는 성찰. 김영삼 대통령이 2008년도 그 당시 미국의 버시바우 그 주한국 대사 만나가지고 아유 클린턴 행정부 때 영전 톡톡하려고 그럴 때 내가 그거 그냥 허용했으면 이렇게 지금 같은 후환이 없을 텐데 참 그때가 후회된다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위키릭스가 이제 리크가 됐는데 간접적으로라도 비공개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다는 거? 김영삼 대통령 그 밑에 조명균 문재인 정부 때 통일장관 이 사람이
2019년도 국회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하고 한국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북한이 비핵화 사기극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분이 저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옷을 벗었습니다. 저렇게 몇 개 외에는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미국에서 고백한 사람은 클린턴, 영어로 됐었거든요. 잠깐 4월 4일 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부다페스트 의정서 얘기했죠.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거. 그거 자기가 클린턴이 압박 넣어가지고 서명을 받아낸 거예요. 네? 무릎 쪼이서 까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압박도 하고 약속도 하고 돈도 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당하니까 I feel personal stake.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이 된다. 마지막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략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었는데 이런 꼴이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했겠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I feel terrible라고 하거든요. 미안하고 참담해. 근데 지금 다 침공 당해가지고 몇만 명 사망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에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방향을 틀고 핵시대에 부합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점이고요. 북한의 핵사격 의도의 전력은 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거는 작년 9월 8일 날 그 핵무력 검증인데 핵심적인 거는 북한은 핵을 쓰겠다는 겁니다. 김여정 얘기대로 우리 전쟁할 생각 없으니까 건드리지는 마. 건드리면 우리 그냥 살게. 하지만 우리 건드려서 전쟁 나면은 핵 쓸 거다. 그리고 핵을 쓰면은 전쟁을 조기에 승리를 끌기 위해서 먼저 쓴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경우, 여기 지휘통제부로 되어 있죠. 저기 조금 지휘통제 체계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보복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저 시스템이에요. 모스크바 지도부가 괴멸되는 순간 소련의 모든 자녀 핵 전력이 미국을 향해서 발사되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참수작전 얘기하잖아요. 북한 지도부를 공격해서 서로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가 괴멸된다고 하더라도 저 시스템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북한의 자녀 핵 전력은 남한과 다른 나라로 발사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발사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자녀 미사일 다 막을 수 있나요? 네? 한 발만 떨어져도 수십만인데 저거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수작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시대가 도래했다. 핵시대를 제가 비유를 하자면 석기시대를 재래식 시대, 핵시대를 철기시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메가바이트 시대에서 페타바이트 시대. 예? 계절로 비유하자면 한여름에서 엄동설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 바뀌는 건데 180도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재래식 3축 있잖아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고. 저거 전부 다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든 공군 전력이든 포탄이든. 응? 저거는 마치 석기시대의 3축 가지고 철기군으로 무장한 북한과 상대하겠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래시대에서 핵시대로 넘어간 거는 한여름에서 엄동선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반팔 반바지 입고 있다가 전부 다 두꺼운 외투로다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핵이 없는 한 지금 재래식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반팔 반바지에다가 껴있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터 옷으로 껴있고 첨단 소재를 껴있고 응?
털로 껴있고 2중, 3중으로 껴입어도 그거는 반팔 반바지일 뿐입니다.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식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럼 왜 핵시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의 위력 때문에 핵시대가 혁명적이다, 레볼루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핵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요 조그만 게 155mm 포탄입니다. 155mm. 근데 저거는 재래식 포탄이고 핵포탄, 핵폭탄, 포탄, 소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군대에서 포병하셨던 건 아시는 거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저거요. 요게 위력이 2.5kg, 2,500톤. 핵은 최소 단위가 킬로톤입니다. 킬로톤. 재래식은 최대 단위가 톤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파괴력이 큰 무기 현무 5 미사일, 탄도미사일 8톤이죠. 8톤. 저거에 조그만 재래식 핵 포탄 한 발이 현무에 300발입니다. 파괴. 현무 300발 있어야지 저거 하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번에 김정은이가 보여준 화산 31, 요거 화산 31령 또 전술핵 탄다고 보거든요. 외국에서 전문가들 판단이 한 10kg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만톤. 그러면은 저거 한 발, 김정은이 무릎 밑에 있는 저거 한 발이 현무 1250발 있어야 당합니다. 1250, 저거 한 발 상대하는. 히로시마에 터진 그 플루토늄 핵탄두가 한 15킬로톤, 16킬로톤인데요. 그러면 이제 살상력이 얼마나 되냐면 이제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킬로톤당 한 10,000명 정도 희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5킬로톤짜리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한 15만, 16만 됩니다. 반은 직사하고 반은 이제 방사능 피폭돼가지고 히로시마 알타가 그 사망하는 걸. 그러니까 저 10킬로톤 서울에 떨어지면 10만 명 이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산악지대에 떨어지면 파괴력이 적어지죠. 그래서 나가사키는 이제 협곡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돼 있고, 그래서 20킬로톤짜리가 떨어졌는데도 한 15만, 한 17만 정도라도 대충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파괴력이 확산이 안 되니까 산에 막혀가지고 그런 저게 있는데 어찌됐든 화산 한 발이 당하려면 우리가 현무가 1250발이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다 바꿔야. 기본적인 사고부터. 제가 항상 반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오성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재래식 군대다. 핵을 모릅니다. 핵에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의 핵에 접근하도록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핵 전문가 양성한다고 유학생들 미국에 보내죠. 그 사람들은 원자력 공학을 합니다. 핵에는 접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원자력 공학을 한 사람들이 군에 다시 와가지고 핵 전략을 하고 북한의 문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도 이제 원자력 공학 한 사람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별 못 따라요. 정책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장성준의 핵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헌집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 다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나라에 몇 가지 중요한 안보 담론들이 있죠. 이 담론들, 재래식 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것, 또 희망했던 것,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평화통일하겠다. 북한 무사시 우리가 상황 관리하고 이제 들어간다. 또 전쟁 나면 미국에서 수십만 지원군 파견해준다.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잖아요. 또 전쟁 나면 우리가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워서 수십 대, 수백 대가 쫙 북한 하늘로 쫙 새카맣게 올라가가지고 다 초토화시킨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전폭기 딱 띄우듯이
이런 데 하잖아요. 엘리펀트, 무슨 뭐 슬로우 엘리펀트 훈련인가 해가지고 쫙 수십 대 떠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이 멋있게 나오죠. 북한 비핵화 외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거도 더할 것이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바뀌었지. 확정 없지. 아유, 확정 없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첨단 대리식 전력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유엔사도 뭐 우리 든든한 우리 뒷받침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 각자를 지금 북이 쓸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럼 제 의견은 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그렇기 때문에 항모를 탈퇴해야 된다. 새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평화통일,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접수해서 통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핵을 쓰게 되면. 북한 유사시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북한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테니까 미국 개입하지 말아라. 얘기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유사 사태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제1순위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것만에 모든 신경은 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저 핵이 어떻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풀로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터지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데 미국의 외교 한반도 안보 정책의 1순위는 거기에 있습니다. 수십만 조음 파견 지금도 불가능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때 미국이 돈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는 상위범 병력보다 컨트랙트 해가지고 쓰는 미국식 용동들이 많죠, 숫자가. 네? 대규모 공중기도 예를 들어서 수십 대가 쫙 날아갈 때 북한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핵은요, 여러분, 대단히 효과적인 방공무기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유럽에다가 전술핵, 다양한 다종의 전술을 배치했을 때 나이키 헐클리스에서 쓰는 핵 방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은 저거 핵을 씁니다. 날아오는 공중에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전투가 그 핵무기 한 발에 파괴로 있지만 EMP도 있고 다양할 텐데 저 핵무기 한 발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핵화 외교 끝났죠? 중러 비핵화 공정 끝났죠? 확정 없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의심을 하죠? 네?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정 없지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하고 있어요. 요번에 작년 10월 때 NPR 나온 거에 저는 미국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 억지를 제공할 때 주변에 핵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개입해가지고 다자 핵 분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억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북이 핵 도발해가지고 미국이 확정 억지 제공할 때 주변의 핵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다자 핵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원장님 그 무슨 하고 시진핑이 얘기한 글로벌 안보 구상의 그 안보 분단 뭐 불가성 그런 거를 뭐냐면 더 현실성 높은 얘기죠. 확장 억지를 제공해준다는 당사자가 확장 억지 딜레마에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첨단 대리승국이 한계가 있죠. 아무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들 작년 말에 유엔사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 유엔사 회의에 그 유엔사 아주 수십 명이 왔어요. 지금 유엔사 부사령관이 영국 육군 중장이더라고요. 무슨 에드워드 중장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사 여태까지 70년 동안 한국을 지켜준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지금의 유엔사는 재래식 시대에 만들어진 유엔사로서
재래식 시대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존재해온 유엔사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핵시대가 됐다. 니네들 핵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러는 답변이 네? 그 궁색한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한반도 수역에 어디에 영국의 핵잠수함에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영국도 우리한테 확장 억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답변은 굉장히 그 흠결이 많습니다. 제가 그 뭐 처음 보는 그 저기에서 그냥 듣고 말았지만 문제는 뭐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3국에 대해서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계를 하게 되는데, 예? 여러분 전략 자산이라는 거는 중국이나 미국의 전략 자산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는 강대국끼리 상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전략 자산을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영국이 그런 걸 감수하고 들어온다? 그게 영국의 전략인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한테는 통보를 했나?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나? 우리 정부는 영국 잠수함이 들러나가는 걸 알고는 있나? 영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 지금 SSBN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영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이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 체결하고 나서 제가 아는 기자라든가 지인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 오고 문자가 오고 워싱턴 선언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정부산이 되고 그 평가하기 그렇고 그냥 계속 말고 있었는데 저녁에 한강 강변 산책하는데 밤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 산책로에 앉아가지고 한 그 몇 자 적어가지고 이제 일부 아는 사람들 기자들한테만 좀 풀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제가 이제 핵심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뉴욕타임즈에도 포트가 된 건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지 30년 넘고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8번째 한국 정부입니다. 8번째 와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실체적인 긴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워싱턴 선언의 의미다. 역사적인 의미다. 물론 이거는 첫발이다. 첫 주춧돌. 이걸 토대로 해서 몇 걸음 더 나가야 되지만 그 첫 발을 놓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부 당국자들한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첫 발을 띄었어요. 네? 역대 다른 정부가 차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핵 협의 그룹 NCG를 만들었다는 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가능했느냐? 한미 간에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최초의 협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과 맺은 양자협정 외에 다른 어느 나라와도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협의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의 선언 내용은 별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만 이 선언의 의미를 절대로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더 만족하고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해서 자족하고 끝내서도 절대 안 되고 이거를 시작 토대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날 그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북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들어오도록 요청하거나 자체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확장 없기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핵무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분이 처음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대통령이 공식적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전술핵 재배치 전술을 다 철수시키는 게 처음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팩트가 있었고 미국이 좀 미국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거고,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마무리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 참모들이 써준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정보 받고 보고 받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본인의 생각이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그게 가능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핵화 외교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뭐 적폐 얘기하지만 비핵화 외교야말로 가장 큰 외교 안보 정책 중에서는 적폐입니다. 30년 넘게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적폐라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떤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나 관료들은 다 거기에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용기 있게 얘기하는 분이 없는데 이분은 이런 그 분야에 없었던 분 아닙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 아닙니까? 이 분야에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발은 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이 워싱턴 선언은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많이 이제 축하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핵시대에 진입했다는 거를 절감하면 우리가 축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야지 맞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보호 방위조약이 어떻게 체결됐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3번씩이나 제거당할 뻔했잖아요. 축출당할 뻔했잖아요. 하도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반대하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미국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미국과의 실당을 벌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 좋아하는 떠나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 체결한 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죠. 맞습니다. 떠나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체결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바람에 우리가 70년 평화가 유지됐죠. 역사적인 기념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역사.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준 한미연합사 78년도 그때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70년대 그 한미관계가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갈등과 그 투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죠. 그 박정희 대통령 2번 핵무기협을 시도했었고 닉슨 때, 카터 때 그 질곡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만들어낸 게 연합사.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던 연합사. 일본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연합사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두 번째 금자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워싱턴 선언이 지금의 첫 주춧돌을 토대로 해서 집을 잘 짓게 되면은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집을 잘 짓게 되면은 전직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그런 기면비적인 업적에 버금가는 핵시대에 걸맞는 제3의 업적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자신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또 정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핵시대에 침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도 넓혀가면서 우리의 이 핵시대에 임하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자세도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